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이 관련 문건 98개의 원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전체 410개 문건 가운데 언론사와 관련된 내용 등 228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 2심 판결을 놓고 대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본 정황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려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북미 첫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현지 시간 12일 오전 9시에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회담이라고 표현하며 후속 회담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센토사 섬 일대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특별 행사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어제 샹그릴라 호텔 일대가 이미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어느 곳이 회담장으로 정해졌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방선거가 열흘도 안 남은 가운데 후보들이 공약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앞세웠고 대기질 최악의 도시인 부산에선 방독면을 쓰고 유세하는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서울 도심 주요 관광지 중 한 곳인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대문과 골목 어귀마다 조용히 해달라는 호소문이 가득한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당신의 이야기가 월드컵을 더 즐겁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하고 판사들의 뒷조사까지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특별조사단이 모두 99개 관련 문건의 원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의 곳곳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눈치를 살폈던 양승태 대법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사실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 200여 건이나 되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은 풀리지 않은 문건에도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오늘 공개한 98개 문건 중 하나입니다.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2심 선고 재판을 하루 앞두고 작성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1심에서 댓글 작업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선 만약 2심에서 유죄로 번복될 경우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긴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 선고가 나면 청와대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이른바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대응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5개월 전 전교조가 불법 노조라는 고용노동부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만일 대법원이 서울고법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교조 사건을 빨리 처리할 경우 원세훈 사건의 결론 역시 대법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고 청와대에 암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결과를 두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또 다른 판결까지 이용하려 한 겁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박근혜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법원 행정처가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놓고 재판부와 직접 통화해서 심리 방향을 검토한 뒤에 보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2015년 10월 6일 법원 행정처는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 심리 방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2차 공판 준비 기일까지 진행된 상태로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문건에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핵심 요소인 원 전 원장의 정치관여 지시에 대해 논란이 된 전 부서장 회의 발언을 지시로 볼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첫 발언을 기준으로 국정원 관련자들과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 건 너무 자기적이란 재판장의 입장까지 담았습니다.
재판장이 그동안 쟁점화되지 않은 공모 관계에 대한 재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쟁점을 문건으로 만들어 보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재판장, 주심판사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까지 적어놓았습니다. 문건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재판부로부터 재판 상황이나 심증을 비공식적으로 알아내는 건 범죄 영역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이 이와 같은 문건들을 만든 것은 수권 사업이던 상고 법원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상고 법원 설치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판사 선발권까지 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창조 경제에 발맞추어서 국제 중재기구 등을 설립해서 이른바 사법 한류를 추진하겠다는 문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코드를 박 전 대통령에게 맞추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CJ와 VIP의 면담으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환경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도래했다. CJ는 대법원장을 의미하는 치프 저스티스의 약자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을 뜻합니다. VIP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이 문건은 2015년 8월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독대 만남 이후 작성됐습니다. 특히 문건은 VIP가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며 상당한 관심을 나타낸 걸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통해 역점을 두던 상고법원을 추진하려던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건은 대통령에게 상고법원의 판사 선발 권한을 주는 방안까지 담겼습니다.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한 달 뒤엔 청와대 개입을 당연시하는 내용의 문건도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BH가 상고법원 판사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추천위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정부의 창조 경제를 뒷받침할 사법 한류를 추진하면 경제 도약이 가능하다는 문건도 있습니다. 국제적 소송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사 법원이나 중재기구 등을 설치해 동북아 법률 시장에서 맹주 지위를 획득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렇게 공개된 문건들만 해도 논란이 거센데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은 다 공개했다 이런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일부를 비공개로 남긴 것이 의구심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서 연루자들을 형사고발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한 다음에 판사 출신 변호사 한 분을 이번 사건에 어찌 보면 피해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한데 직접 스튜디오에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지수 기자, 법관 대표회의나 일선 판사 회의에서 요구한 것은 410개 문건 전부를 공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공개한 문건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겁니까? 네, 특별조사단은 일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건들은 모두 공개했다는 입장입니다. 공개한 98개 문건 중에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이 90건, 그리고 인용되지 않은 문건이 8건 있습니다. 예. 오늘 처음 공개된 이 8건의 문건에는요, 이 특별조사단이 출범하기 전에 법원 내부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문건이 3건이 있고요. 이 언론 의혹 제기를 통해서 중요 문건이 된 5건의 문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개하지 않은 문건이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오늘 공개한 문건을 일부 업데이트해서 저장한 방식이나 또 중복되는 문건들을 빼고 총 228개 문건이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조사단은 재판이나 이 법관의 독립과 관련한, 그러니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거리가 먼 것들은 좀 배제했다, 비공개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비공개 문건들은 제목만 봐도 주목을 받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이나 첩보 보고 또는 민변에 대한 대응 전략 같은 문건들인데요. 사법부가 도대체 왜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에 대해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공개된 문서들은 판사들도 봤을 텐데 법원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앞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지난주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410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청했고 이후 잇따라 열린 각급 판사 회의에서도 같은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이런 요구들에 대법원은 공식적인 답변 없이 오늘 이렇게 일부를 선택적으로 공개한 건데요.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판사들은 이렇게 대법원이 자의적인 선택 기준, 공개 기준을 통해서 통보하는 방식이 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상 특별조사단장은 물론 향후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문건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또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를 찾아서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의견들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속한 수사 의뢰와 또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사실 이 문건들은 실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방식이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남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무게가 실렸다고 합니다. 예. 임지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는 이번 사찰 대상에 들어갔던 분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꼭 등장하는 판사 모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그 아래 소모임인 인사모 즉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데 지금 제가 모신 분은 바로 인사모 회원이시고 지난해 2월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 과정 속에서 법복을 벗은 이승형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법원 행정처가 만든 문건 오늘 발표된 게 이제 98건입니다. 이승형 당시 부장판사, 그러니까 수원지법에 계셨었죠? 예. 예. 그 당시 이제 양승태 대법원에 반대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사법행정의 걸림돌로 꼽히셨던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과합니까? 아니면 적절합니까? 저희는 그저 보다 나은 재판이라는 한 방향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문건들을 보면 어떤 저희 존재의 소멸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존재의 선택했습니다. 소멸. 예. 아까 말씀드린 인사모, 그러니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은 예. 그 모임 자체를 좀 소멸시켜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건들 속에 그런 것들이 보여서 좀 섬뜩했습니다. 문건 속에 어떤 거일까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 뭐 1안, 2안, 3안 놓으면서 어떤 방안은 어떻게 하고 어떤 방안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예. 저희 존재 자체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방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무튼 이런 모임의 소멸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판사들 대다수가 문건을 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200여 건은 공개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부정적인 어떤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이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뭐 여전히 이제 그 동기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법원에 많이 남아 계실 텐데 어떤 반응들이든가요? 그러니까 문건 공개는 그 후에 따르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제 마음속의 느낌은 싫다는 겁니다. 법원 내부의 일을 다 까발리고 예. 외부 기관이 법원 조사하고 하는 게 싫다는 느낌이었는데요. 몇몇 동료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맨날 평등을 얘기하고 잘못은 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피해간다는 건 특권을 요구하는 거고 어쩔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다. 예.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동의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가 법원으로 들어와도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구체적인 기관까지는 말을 안 했는데요. 예.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좀 씁쓸하게 그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린다 한들 특히 매우 미묘한 정치적 사건이든 사회적 사건이든 그런 것에 대한 판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매우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지금 법원이 환자가 됐는데요. 환자가 병원에 왔으면 잘 치료해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수술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장애인 내지는 뭐 불구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런 과정을 어떤 법원과 계속적인 업무 관계를 처리하는 기관이 하게 되면 시샘말로 법원이 장차
코가 깨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걱정이 돼가지고요. 예. 한시적인 어떤 기관이나 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뒤에 법원은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 말씀은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예. 한시적인 어떤 기구, 예를 들면 특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인데요. 특검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상시적인 기관이 지금 법원의 문제를 조사하게 되면 법원은 거기에 코가 낄 것 같고 그런 예. 모양은 더욱 큰 피해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도 또 생각해 볼 만한 구석이 있긴 있군요. 그렇다면 현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라 하면 특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게 또 뭐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기구 생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상고법원 도입은 그 당시에 뭐 양승태 대법원장의 어떤 뭐 실적, 치적 이런 것으로 치부되기도 했는데 물론 결국 되지 않았습니다만 왜 반대하셨습니까? 대법원 사건 적체 문제는 오래된 대법원의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선 판사들은 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 대법원의 일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상고법원이 해결책인 것처럼 제시되더니 법원 내부의 모든 행사에서 기승전 상고법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일단 재판받을 평등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게 되고 상고법원 구성을 대법원장께서 오로지 하게 되게 되면 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뒤늦게 예. 그래서 반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나마 오늘 나온 얘기는 그 상고법원의 재판관들도 실질적인 임명을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 뉘앙스가 나왔잖아요. 차마 믿고 싶지 않습니다. 문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건 이 변호사께서 믿고 싶지 않으신 것과 상관없이 문건은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법관들로서는 어떤 수모, 이런 것을 수모감, 치욕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겠군요. 예. 말씀을 좀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판사들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사 이외에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 사태를 놓고 보게 되면 일단 예.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에 예.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에 대한 재심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예, 답하기 좀 어려운 문제이시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변호사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방법은?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문제는 생겼고 법원은 환자가 됐고 환자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와중에 법원이 장애가 되거나 불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한시적인 기관이 환부를 싹 드러내서 해결하고 예. 그 뒤에 법원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재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직 판사가 아니라. 사건 의뢰가 온다면 수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 가름이 되는 것 같군요. 예,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이승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예.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식 발표를 했음에도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정상회담이 과연 열리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한 그 이후부터 끈질기게 따라붙었던 비관론이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현실적인 의구심, 또 북미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 여기에 회담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역설적이지만 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또 진전을 만들어낸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백악관은 정상회담 시간까지 이례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12일 오전 10시, 현지 시간 오전 9시입니다. 회담은 어떻게든 연다, 그리고 성공시키겠다. 이것이 현재까지 미국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남겨놓은 상태인데 회담 시간만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그러니까 그날 하루 전체 일정이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회담 첫 회의가 싱가포르 현지 시간 오전 9시에 시작된다고만 밝혔습니다. 회담 당일에 자세한 일정과 동선은 역시 경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회담이 임박해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캐나다 퀘벡에서 전용기를 타고 현지 시간 10일 심야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회담 전날인 11일에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샌더스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회담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샌더스 대변인이 회담 개시 시간을 알리면서 잠정적으로 첫 회담이라고 한 것은 북미 정상 간 첫 만남이 후속 회담으로 이어질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12일 회담이 며칠간에 걸쳐 열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이번 회담 후에 다시 시간을 두고 또 열릴 것인지를 뜻하는 건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지만 협상이라는 게 때때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과 협상이 전개될수록 속전속결, 단판식 비핵화 합의는 어렵다는 현실인식이 깔렸을 수 있습니다. 예. 자, 단판식으로 하지 않는다, 단계적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부 듣기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굉장히 현실인식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니 그 일괄 타결을 하겠다고 하더니 한 발 물러서느냐? 이것도 북한 쪽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반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연기 특파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느 쪽이 우세해 보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회담 날짜가 12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담을 성사시키는 게 우선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이 추진해왔던 일괄적, 포괄적 타결을 노리기보다는 일단은 1차 협상의 성공을 목표로 해서 단계적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현실인식을 한 것이다라는 반응도 있다는 것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백악관은 또 오늘 싱가포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건 뭐 의전과 관련된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판문점에서의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대부분 의제가 좀 다뤄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의전을 논의하는 싱가포르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한 것은 회담 장소나 양측의 회담 결과를 공동 합의문으로 할 것이냐 혹은 언론 발표문으로 할 것이냐 등의 이슈는 거의 합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확대 정상회담의 참석자 범위 만찬 여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보단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된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표현을 쓴 게 주목이 되는데요. 예. 앞서 백악관은 성김주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하는 판문점 1차, 2차 회담에 대해서 논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진행됐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큰 줄기에선 그때와 비슷하긴 하지만 이날 기자들이 질문도 하기 전에 대변인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고 또 이 발언이 한국 시간 4일 5차 판문점 회담이 끝난 뒤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처음보다는 많이 이견을 좁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부분만 남겨놓고 큰 덩어리가 다 됐다면 만일에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서로 의견이 잘 통한다면 그래도 그때까지도 여전히 단계적으로 갈 거라고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판문점에서의 회담과 또한 폼페이오와 김영철 간의 회담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이루어졌길래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궁금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으로선 판문점 회담의 논의 내용이 일체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주 폼페이오 김영철 뉴욕 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전달 행사가 비핵화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확인하는 성격이었다면 판문점 회담에선 비핵화 실행 방안의 매우 세세한 부분들, 예컨대 일부 핵무기의 외부 반출과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초기 조치 등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을 공산이 큽니다. 예. 다만 일가지 USA 투데이는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결국 비핵화 합의와 관련한 많은 세부 사항은 추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판문점 실무회담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이건 싱가포르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긴 하겠습니다만 미국 쪽에서는 그 회담 장소하고 관련해서 얘기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예, 회담 장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샹그릴라 호텔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또한 센토사 섬에서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프레스 센터를 어디다 설치하는 것도 관심을 사긴 합니다만 오늘 얻은 정보에 따르면 미국 측 프레스 센터는 JW 메리엇 호텔이 선정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때 잠깐 얘기가 나왔던 대통령궁은 일단 아닌 걸로 지금 그 결론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단 회담과 관련해서는 할 얘기를 대부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돌아간 이후 지금까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의제 등 세밀한 부분에서의 내부 조정을 거친 뒤에 아마도 회담이 열리기 전에 워싱턴으로 직접 의중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간 뒤 나흘이 지났지만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미 있는 북미 접촉 과정을 짤막하게라도 보도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동지께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정중히 전달해드렸습니다. 의제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미국의 사실상 최종 입장에 대한 최종 답변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걸로 해석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만났다.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게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부의 입장을 공표하는 대신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을 통해 회담 전 입장은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예, 싱가포르는 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샹그릴라 호텔 주변에 이어서 방금 전에는 센토사 섬 주변을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회담 장소는 좀 오리무중이 된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미디어 센터 공사도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현재 유선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오늘은 센토사 섬 앞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될 때마다 유선희 기자는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네, 싱가포르 내무부는 어제 샹그릴라 호텔 일대를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곳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기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10일부터 14일 사이입니다. 센토사 섬은 지난달 28일에 싱가포르에 들어와서 북한 측과 의전과 경호 문제를 논의했던 미국 측 협상팀이 머물렀던 카펠라 호텔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센토사 섬 안쪽에서는 지난달에 북한과 미국 측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의전과 경호 문제를 실제로 협의했던 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다리만 막으면 거의 대부분의 교통을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예. 어제는 샹그릴라 호텔이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쪽이 회담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도 어쩌면 그곳은 그냥 숙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전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조심스럽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께는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튼 회담이 어디든 열리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미디어들의 관심사 아닐 수도 있는데 상황은 아무튼 바뀐 거죠, 어제하고는. 네, 사실 특별 행사 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샹그릴라 호텔 그리고 센토사 섬 모두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보도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쪽에서는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을 해서 이곳 센토사 섬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를 해왔고 이 싱가포르 현지 언론은 샹그릴라 호텔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를 해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당일에 샹그릴라 호텔, 센토사 섬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는 회담장이 어디가 될 것인지는 당분간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보안 때문에 일부러 중복되는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청와대 직원이 샹그릴라 호텔에 나타났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랬습니까? 네, 오늘 오전 청와대 직원 한 명이 샹그릴라 호텔을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샹그릴라 호텔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어떻게 오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즉답은 피했습니다. 호텔에 잠깐 머무른 것은 아니고 1시간 이상 머무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난달 28일에 싱가포르에 들어온 이후에 일주일 넘게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샹그릴라 호텔에서 그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예. 자, 어제 그곳이 바로 이제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오늘 청와대 직원이 거기 이제 둘러봤다는 것, 이것은 뭐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사자는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이제 조만간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확대해석을 경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기간에 방문할 수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청와대 직원의 점검 역시 그것을 위한 사전 점검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토사 섬 입구에 가 있는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12일 이른 시간에 만나는 만큼 각자의 숙소에서 아침을 먹은 뒤에 첫 대좌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회담과 회견, 또 만찬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정상의 첫 대좌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북미가 그동안 진행해온 각종 회담에 비춰보면 당일 오전엔 단독 회담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상 첫 만남인 만큼 참모진이 대거 배석하기보다는 의전이나 통역 비서진 정도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당국의 브리핑을 통해 파악한 상대의 눈을 처음으로 보며 그 의중을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차는 따로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오전에 교환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엔 확대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이 싱가포르 실무회담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점으로 볼 때 배석자는 거의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핵화 방안과 이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상안 등이 큰 틀에서 합의될지 큰 관심사입니다.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낸다면 이를 토대로 공동선언문 또는 공동기자회견이 추진될 거란 관측입니다. 공식 만찬은 확대 정상회담 참석자 중심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추가 회담을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 12곳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는데 자유한국당 후보가 1위인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대구 경북도 여론조사에서는 접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부의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오늘 홍준표 대표가 직접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한국당이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이름은 선거 중반 판세 분석회의. 홍준표 대표가 직접 회의를 이끌었는데 한국당의 존재감을 줄이고 인물을 앞세우기로 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많은 메시지가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구도로 가는 것보다는 각 인물들, 이를테면 박원순과 김문수, 이재명과 남경필. 회의엔 당의 위기감이 묻어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재보궐선거 12개 지역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이 1위인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민주당 후보가 1위인 곳은 11곳이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한국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노무현 탄핵 시절 전국에서 우리가 당선될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했지만 선거 결과 121석이나 당선됐다며 득표율도 열린우리당과 3%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 대표는 일당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선거 전이 일부 지역에선 노골적인 네거티브로 흐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책 대결도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저희들도 집중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서울에선 대형 정화기, 콘덴싱 보일러, 친환경 등급제 등 눈에 띄는 아이디어들도 나왔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미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에 미세먼지가 늘었는지를 놓고 한 차례 설전을 벌였습니다.
때문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미세먼지 해법과 방향의 가늠자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기존의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동차 환경등급제를 시행하고 등급이 낮은 차량 진입을 막는 녹색교통진흥지역을 더 넓히겠다는 겁니다. 반면 야권 후보들은 모두 대형 상가와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에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대목을 집중 공략한 겁니다. 차별적인 공약도 눈에 띕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실외 집진탑을 자치구별로 4대씩 모두 100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물청소 시설이나 청소 차량 확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대형 실외 공기 정화기를 10곳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들고 나왔던 스모그 프리 타워를 구체화한 겁니다.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측정망 확대 공약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새 후보들의 나머지 정책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어린이집과 학교,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전기차, 수소차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새 후보 모두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거나 공사장 사업장 가동 중단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공약에서 빼놨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부담을 지우는 건 일단 피하고 보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사실 수도권보다 더 미세먼지가 심각한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이 지역은 상황이 정말 심각한 곳이기도 하죠.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대기질이 가장 나쁘고 세계 10대 오염 항만으로 꼽히기도 한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방독면을 쓰고 유세에 나서는가 하면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한 현수막도 유독 많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청장 선거에 나온 한 후보가 방독면을 쓰고 손을 흔듭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며 기존 정책을 꼬집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길목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적힌 현수막들이 내걸린 지역도 있습니다. 공장이 많아 부산에서도 공기가 가장 나쁜 사상구와 사하구입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큰 병이 된다 입니까? 그래가지고 애기 아빠 우리 식구들 다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지금. 연간 2만 3천 척에 달하는 입출항 선박은 시커먼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네이처지는 부산을 세계 10대 오염 항만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6마이크로그램으로 2016년에 이어 또다시 전국 7대 도시 중 최악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5명 모두 해법은 제각각입니다. 오거돈 후보는 항만의 육상 전기 공급 장치 설치를 늘려 선박 배기가스부터 잡겠다 하고, 서병수 후보는 도심의 친환경 입기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성권 후보는 도심 측정망 위치 재조정, 박주미 후보는 바람먼지로 명칭 개정, 이종혁 후보는 낡은 공장의 외곽 이전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세월호 추모공원은 납골당이다. 세월호 참사로 자살률이 높아졌다. 경기도 안산에서 일부 후보들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세월호 피해자를 비하하고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안산시에는 지역 현안이 아닌 세월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몇 후보들은 세월호 참사를 선거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세월호 납골당 결사반대. 거리 곳곳에 납골당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화랑유원지에 만들기로 한 세월호 추모공원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부르는 말입니다. 반대 여론을 끌어모으기 위해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뒤 안산 자살률이 높아졌다며 불안감을 자극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안산을 살려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의 자살률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일종의 가짜 뉴스인 겁니다.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여전히 세월호를 언급하고 희생자를 모독하고 피해자와 시민들을 갈라치려는
이곳에는 4.16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안전체험관과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고 공원 한켠에는 660제곱미터 크기의 봉안시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면서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JTBC는 6.13 지방선거를 맞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정책선거 촉진 사업의 하나로 어플리케이션 착한 후보를 출시했습니다. 주소 검색을 통해서 내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 전과, 납세 기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운동에서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증언을 오늘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일격을 당했던 민주당은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극 공격에 나섰고 한국당은 특검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 한겨레 신문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근무한 A씨의 증언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A씨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했는데 매크로를 활용한 조작은 2007년 17대 대선 때도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관련 근거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자신의 상관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A씨의 상관이던 상황실장이 검색 1순위 작업 시행 바람이라고 보내자 A씨가 야간 매크로 세팅하겠다고 답하고 상황실장이 매크로 했니라고 되묻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여당이 맹공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이는 정당의 존립 근거조차 잃는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지난 10여 년의 범죄 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여당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드루킹 김경수 특검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2006년 일도 수사로 밝혀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방금 저한테 들어온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 내용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지만 요즘 모든 언론들이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냥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트윗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과의 싱가포르 회담이 매우 좋은 무엇인가 큰 일에 매우 좋은 희망적인 출발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곧 만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거의 시간이 아침 일찍인데 역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침잠이 없는 것 같군요. 눈 뜨자마자 트럼프는 트윗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씨의 갑질과 폭행 의혹을 폭로해온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얼마나 더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느냐고 법원에 되물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명희 씨는 어젯밤 늦게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되는데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장 노동자와 운전기사 등 11명을 2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언급에 대해 이 씨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온 대한항공 직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언론에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으로도 이명희 씨의 갑질과 폭력은 명백한데 어떤 구체적 사실이 더 있어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법원도 이른바 갑의 편일 때가 많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직원연대는 앞으로도 조 회장 일가 비리 제보와 함께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 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통과는 됐지만 이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진통은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양대 노총이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나서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구희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동계는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결국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무회의 결정에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완전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계속 촛불 집회를 합니다. 오는 30일에는 10만 명 규모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은 헌법 소원을 내고 최저임금법을 다시 고치는 법안 재개정 투쟁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가 개정안에 끝까지 반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어려워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 목요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실무회의도 무산될 상황입니다. 한국노총 측 위원 5명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사퇴라고 했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여성 전문 병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제1병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은 데 반발한 겁니다. 병원 측은 출산율 저하로 분만 환자가 빠르게 줄어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영 실패로 인한 이유가 더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제1병원에선 한 해 4천 명이 넘는 분만이 이루어집니다. 산부인과에 특화된 여성 전문 병원으론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입니다. 이 병원 노조가 어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지난달 임금을 적게는 15%, 많게는 절반까지 삭감한 게 이유입니다. 병원 측은 출산율 급감으로 환자가 줄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때 이 병원은 비싼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만 예약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분만 산모 수가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병원 건물을 증축할 때 빌린 돈의 만기도 일부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환자 감소보다 이사장 일가의 무리한 차입 경영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통보를 이틀 전에 사내 홈피로 게시하면서 거수기에 불과한 이사회가 다 바뀌어야 된다. 병원 측은 일단 이사장 퇴진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금 삭감에 대한 입장차가 커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네, 보통 승용차가 화물차에 깔리는 사고는 화물차가 뒤에서 추돌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제 경북 김천에서 난 사고는 뒤에 가던 승용차가 화물차에 부딪힌 게 원인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엔 휘청거리던 승용차의 모습과 큰 화재로 이어진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소형 승용차가 속도를 내며 2차로 쪽으로 붙습니다. 화물차를 발견하곤 급하게 핸들을 꺾습니다. 중앙분리대에 살짝 부딪히더니 화물차 옆을 들이받습니다. 균형을 잃은 화물차가 휘청거리다가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곧바로 폭발로 이어집니다. 현안에서 불길이 갑자기 막 치솟더라고요. 불길이 막 솟은 상태에서 계속 차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며 승용차가 화물차 아래에 깔렸습니다.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채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속도가 있으니까 그냥 같은 방향을 진행해버렸는데 그 안에서 그냥 그게 이제 갈래는 폐기 돼버렸죠.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김천 부근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50대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대전에 있는 친정어머니를 만나고 대구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추돌당한 17톤 화물차에도 불이 붙었지만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 이케아에서 파는 유리컵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케아 측은 잇따른 사고에도 해당 제품 일부를 여전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박모 씨는 유리컵을 건조대 위에 올려뒀습니다. 어서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그냥 퍽 소리가 크게 나면서 유리컵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파편이 5m 밖까지 튀었단 겁니다. 불가리아에서 만들어진 이케아의 푸른색 포칼 유리컵입니다. 강화 유리이면서도 900원으로 저렴해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해당 푸른색 컵은 국내외에서 문제가 발생해 스웨덴 본사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화 유리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거나 불순물이 들어가면 폭발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컵 형태처럼 모양이 불규칙하면 열강화를 해도 위치에 따라서 강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지난해 9월에는 투명한 포칼컵에서도 비슷한 폭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케아 코리아 측은 지난 4월 말부터 푸른색 포칼 유리컵의 판매를 중단했지만 투명한 컵은 여전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속 판매를 하고 있어서 위험한 건데 놀라긴 했거든요. 이케아 강화 유리컵의 안전성은 해외에서도 논란입니다. 지난 3월 중국에서는 이케아의 또 다른 강화 유리컵인 스텔라가 폭발해 한 여성의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이케아 코리아 측은 갑자기 강화 유리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포칼 유리컵의 위험성에 대해 공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조사가 끝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경북 영천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불과 2, 3분 만에 현금 2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조금 전에 붙잡혔습니다. 매번 외진 지역의 보안 요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만들겠다 했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영업을 할 시간이지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5분쯤 경북 영천의 한 새마을금고 분소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키 172cm 정도의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2천만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차를 타고 달아난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2, 3분 안에 두 명에서 다 돈 털고 나갔다 이러네요. 돈 가지고. 돈을 훔치고 달아난 새마을금고는 국도변에 있습니다. 민가와도 꽤 떨어져 있는데요. 때문에 한적한 이곳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도가 들어왔을 때 남녀 직원 2명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도 없었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작으니까 들어가는 입구도 한 군데뿐이고 보통 일반 은행에 계시는 그런 성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없죠. 지난해 4월 20일에도 경산 자인농협 하남 지점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심과 떨어진 곳에 남녀 직원 3명만 있었을 뿐 보안 요원은 없었습니다. 각 금융기관이 가장 중요한 보안 요원 충원에는 소극적이어서 여전히 강력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미술계에선 경매에 나온 그림이나 조각 작품을 공개할 때 여성 모델을 같이 세우곤 합니다. 외국에선 이를 아트거리라 부릅니다. 세계적인 경매 업체들이 이 관행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소더비 경매에 나온 곰돌이 푸 삽화. 2억 원 상당의 이 그림은 남자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파격으로 꼽힐 만했습니다. 예술품 경매에서 그림이나 조각 작품이 공개될 때 을에 여성들이 같이 포즈를 취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경매에 나온 작품이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 여성의 아름다움을 함께 강조한 겁니다. 미술 전문지 아트넷은 젊고 마른 백인 여성을 작품과 함께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색다른 시도를 한 소더비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을 상품화하는 성차별적인 관행을 흔드는 변화는 스포츠에서도 활발합니다. 자동차 경주 대회인 포뮬러1은 오늘날의 사회적 규범과 맞지 않다며 레이싱거를 없앴습니다. 일부 대회는 여자 모델 대신 아이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클 대회에선 우승자에게 축하 키스를 해주는 여자 모델이 등장하곤 했는데 이 또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고의 도로 사이클 대회인 뚜르 드 프랑스도 올해부턴 시상식을 돕는 여성 모델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하천 물관리는 그동안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었는데 환경부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하천 시설물 관리는 국토부 소관으로 남았습니다. 4대강 보의 수문도 제대로 열 수 없는 반쪽짜리 일원화란 지적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강물에 초록색 띠가 선명합니다. 죽은 물고기도 둥둥 떠다닙니다. 물이 계속 고이가 있으니까 안 흘러가니까 녹조도 끼고 결론적으로 밑에 썩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물을 확 흘러가 있고 만들어줘야겠고. 낙동강 하구뚝을 열면 상황이 좀 나아질 텐데 관리를 맡은 국토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상류 쪽 합천보는 작년 말 수문을 개방했지만 갯벌에선 여전히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제 수온이 올라가면 지난해와 같은 녹조라때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환경단체들은 하천 물관리를 환경부가 맡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 3개가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반쪽짜리란 비판이 나옵니다. 보의 수문 같은 하천시설 관리 권한을 그대로 국토부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리 법률인 하천법도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뒀습니다. 지금의 절충된 법안으로는 수질이 계속 나빠지더라도 환경부 중심의 그 수질 개선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년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곧 4대강 재자연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부 벽을 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6.25 전쟁 당시의 모습이 담긴 컬러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전쟁 중에 빨래를 하고 판잣집을 짓고 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참전한 주한미군이 찍은 사진입니다. 66년이 지나서 다시 한국에서 일하게 된 손자가 우리 군에 기증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하얀 독보 차림에 갓을 쓴 남자 3명이 미군 전투기 날개 위에 올라섰습니다. 조종석 문에 팔을 걸치고 여유도 부립니다. 미군 장갑차를 싣고 논두렁 사이를 달리는 화물열차. 뛰놀던 아이들은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토머스 상사가 1952년 35mm 렌즈에 담은 한국의 모습입니다. 주한 미8군 1지역대 사령관인 뉴턴 대령은 몇 년 전 외할머니 댁에서 이 사진을 발견하곤 239장을 우리 육군본부에 기증했습니다. First, it's a great history of the ROC Army and the U.S. Army in 1952. Daegu, Daejeon, Seoul, Suwon. It's a very good color history of those locations. 웃옷을 벗고 쉬고 있는 미군들 사이로 폭격을 맞아 뼈대만 남은 금강철교가 보입니다. 포탄으로 2층 문루가 무너져 내린 수원 화성의 장안문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대구 금호강변에 줄지어 빨래하는 안악들, 소 달구지에 분뇨통을 싣고 가는 농민들, 포탄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와 판잣집을 짓고 살던 민중들의 삶도 엿볼 수 있습니다. 토머스 상사가 찍은 이 사진은 전시회를 거쳐 향토 연구자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 폭발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새 40명 가까이 늘어 최소 69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순식간에 분출된 용암과 화산 돌멩이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이루어질수록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모 5.2 지진까지 겹쳤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Ya no llamamos ni qué hacer, yo ya me sentía encerrada, yo pensé que yo ya no iba a poder salir, pero... 불의 화산이라는 뜻의 푸에고 화산은 재난당국의 예측과 달리 갑작스럽게 폭발했습니다. 대피령은 폭발 이후에야 내려졌고 주민들은 순식간에 용암과 화산재, 진흙에 갇혔습니다.
화산은 이틀 연속 용암을 뿜어냈고 인근 해안가에선 규모 5.2의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갑자기 날아든 불타는 물체에 맞아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전했습니다. 화산재뿐 아니라 용암과 화산쇠석 등 분출물이 빠른 속도로 주택가 등을 덮쳤다는 설명입니다. 외신은 푸에고 화산과 현재 분화를 이어가고 있는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의 피해 규모가 다른 점에 주목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인구 밀집 지역과 떨어져 있고 용암이 바다로 흘러간 것과 달리 푸에고 화산은 인근에 마을들이 모여 있고 용암 등 분출물이 주거 지역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푸에고 화산은 최고 1000m까지 화산재를 내뿜으며 폭발 강도도 훨씬 강했습니다. 일부 생존자는 용암보다도 화산재가 더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의회에 국가 비상사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제주 서귀포 경찰서가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10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27살 김모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 씨의 사인이 폭행에 의한 췌장 파열이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용의자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에 있는 비료와 시멘트 원료를 만드는 제철 세라믹에서 기름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외주 노동자 63살 정모 씨가 숨졌고 44살 권모 씨 등 4명이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탱크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안쪽 유증기로 튀어 폭발이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를 무단으로 파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국토부가 이학수 현 사장을 수사 의뢰하고 직원 15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기록 등 302건을 국가기록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파기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1억 5천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9m, 키 2.6m의 희귀 공룡뼈가 파리 경매에서 200만 유로, 우리 돈 25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공룡뼈는 육식 공룡인 알로사우루스와 비슷하지만 어깨뼈가 더 길고 활동성이 좋은 새로운 종이란 점 때문에 높은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창경궁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사는 한 주민의 얘기입니다. 지나던 사람들이 수시로 집을 기웃거리고 심지어 집 안에 들어와서 사진 찍고 구경하는 일을 주민들은 견뎌내고 있습니다. 1등 관광명소의 이면을 밀착카메라 김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골목에 멈춰선 버스에선 또 수십 명이 내립니다. 한 달 평균 관광객 250만 명 이상이 찾는 도심 관광명소 종로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Saw it online on the Visit Korea app. I downloaded tourism app and I saw it there. I heard it's traditional architecture, so that's why I came and wanted to see it.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이곳은 북촌 한옥마을 입구입니다. 그중에서도 한옥이 가장 잘 보존돼 있고 절경이 아름답다는 북촌 4경과 5경으로 올라가는 언덕인데요. 벽면 곳곳에 주민들이 붙여놓은 현수막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이 뒤쪽을 보면요. 주민들이 사는 곳이니 조용히 해달라는 경고문이 각종 외국어로도 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쪽 상황을 어떤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폭 3m 남짓한 골목은 금세 시끌벅적해집니다. 관할구청에선 지나친 소음을 막겠다며 인력도 배치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펜만 있고 사람들 너무 시끄럽게 하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현수막을 바라보는 관광객들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되게 미안한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For us it is worth seeing that, but of course we do not want to make their life very bad. So 주민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불편은 소음과 사생활 침해입니다. 대문 앞에서 사진을 찍다가 문을 수시로 두드리고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붙어 있으면 모르시는 네, 맞습니다. 아주 불편해요. 네. 안 왔으면 쓰겠어. 진짜 친절만이 나요. 장경우리 원숭이도 아니고.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골목과 맞닿은 집안에서는 관광객들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들릴 정도입니다. 지붕이 없는 한옥의 구조 특성상 외부 소음은 담벼락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어쩌다 이렇게 문이라도 열게 되면요, 이런 모습과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한옥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봤습니다. 열린 문틈을 기웃거리는가 싶더니 2분여 동안 10명이 넘는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와 사진을 찍고 구경합니다. 마당에 들어와 짐을 내려놓고는 창문을 열어 집 안까지 들여다봅니다. 주민들은 거리 집회를 열고 서울시와 종로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천 주민의 사생활을 보장하라! 서울시는 구체적인 대책은 관할 구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인 게 일단 종로에서 어쨌든 줄을 가지고 그렇게 이 업무를 이제 추진한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지원 협조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는 지역 여건을 제일 잘 아는 게 이제 종로여가지고. 반면 관할구청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단독으로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지원 협조 유기적으로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관할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불편한 관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꽹과리와 징을 울리며 백성들은 임금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조의 어간은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춰서야 했죠. 격쟁, 임금의 궁궐박 행차에 직접 뛰어들어서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 백성은 임금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살고지다리, 오늘날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그곳에 다리는 아직도 남아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긴 다리라고 알려집니다. 그 살고지 다리 한가운데 엎드려서 아비의 억울함을 호소한 10살 아이부터 마을 수령의 부패와 본처와 첩을 가려달라는 사소한 문제까지 정조는 재위기간 중에 총 1335건의 격쟁을 처리해야 했다 하니 그의 어간은 길에 나설 때마다 수십 번 멈춰서서 백성과 눈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물론 격쟁이 말처럼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행차길을 막아선 불경으로 사연과 관계없이 곤장을 맞아야 했고 사리에 맞지 않을 경우에 곤장을 맞고 귀양까지 가야 한다는 으스스한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의 격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의 조선은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지 않아서 마을을 다스리는 수령이 재판까지 관장하던 시절, 모두가 그렇진 않았겠지만 판관으로서의 수령을 믿지 못했던 백성들은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왕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아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백성의 하소연을 품어준 애민 군주 정조의 사례는 훈훈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백성의 믿음을 얻지 못했던 판관들의 실체가 어떠했는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른 더위가 시작된 2018년의 초여름, 그러니까 정조의 시간으로부터 200년도 훨씬 더 지나온 지금, 차마 의심하지 못했던 판관들의 실체를 알아내고야만 백성들은 다시 길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청와대와의 뒷거래가 아닌 덕담 같은 것이었다는 당시 수장의 해명이 나왔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왕정도 아닌 법치국가의 시민의 자존심은 또 한 번 구겨졌죠. 그렇게 내리쬐는 초여름의 햇살 아래 법의 판단을 믿지 못해서 거리로 나선 사람들 사이로 그 시절에 울렸을 꽹과리와 징소리가 마치 귓전에 울리는 듯 약자가 만인 앞에 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2018년의 서글픈 격쟁의 풍경.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저희 JTBC가 6.13 지방선거를 맞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어플리케이션 착한 후보를 출시했다고 안내를 해드렸고, 이거 이제 주소 검색을 통해서 내 선거구 출마자들의 경력, 또 공약, 전과, 납세 기록 이런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제 안내 보도를 해드렸는데, 요즘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어플이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폭주를 해서 서버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을 지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만든 회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접속을 하면 조금 늦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플이. 미리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좀 사과의 말씀도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늦게 너무 폭주해서 늦게 돌아가게 됐으니까요.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금방금방 접해보실 수 있도록 개선책을 좀 마련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취재 수첩. 예. 오늘은 저 통역 얘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경호와 의전, 의제 조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회담장에서 정상들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이 통역사들의 역할일 겁니다. 예.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은 쇼 프로그램 진행자 출신이라서 이 각본 없는 즉흥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때론 통역사의 말을 끊고요, 자신의 발언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미국 측 통역사가 이런 트럼프 미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외교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한국어 표현으로 김 위원장에게 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북한의 단어나 또 말투 같은 것도 우리랑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워낙 이제 오래 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통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통역사가 숙지를 해야 할 측면이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통역사가 누가 나설지 모르죠. 그러니까 북한 측 통역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각각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정상들이 예. 통역사를 대동하고 순차 통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걱정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전담 통역사라고 하면 여태까지 다른 데서 통역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와서 할 가능성이 일단 높겠네요. 네, 최근 북미 간 고위급 접촉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된 두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찾았을 때 장면을 잠깐 보시면요. 예. 예, 김 위원장 오른편에 이제 북한 외무성 소속의 김주성 통역관이 있고요. 예. 그리고 김 부위원장 왼쪽 편에 미 국무부 소속의 이현양 씨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김 씨의 경우, 김주성 씨의 경우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도 예. 언론에 노출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통역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히 통역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뭐 유명한 일화가 많죠. 네, 많았습니다. 특히 클린턴과의. 네, 예.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이 대도무문이라는 붓글씨를 직접 선물을 했는데 예. 그 의미를 이제 박진 전 의원이 당시 통역을 하면서 정의로움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다고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하죠. 왜요? 네, 의미가 전달이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박진 전 의원이 다시 그 의미를 고속도로에는 요금 정산소가 없다고 통역을 했더니 예. 네, 그제서야 클린턴 미 대통령이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참 이해가 별로 안 가네. 원래 했던 통역이 더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뜻을 의역해서 전달한 거니까요. 그렇군요. 아무튼 또 통역사들의 어떤 재치나 순발력들이 회담 분위기를 띄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한 통역 전문가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전문가는 회담장에서 통역사가 북한이 선호하는 남조선, 조선 등 이런 북한식 표현을 사용하는 걸로 북측을 배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 어떤 단어를 쓰느냐도 물론 중요할 테고요. 이연향 씨 어떤 사람이죠? 이 씨는 연세대 성악가 출신으로요. 예. 한국 외국어대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몬터레이 통번역 대학원에서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나 오바마 전 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역을 맡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서 풀려난 그 한국계 미국인들을 공군기지로 나가서 맞은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이 씨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 세계 취재진들이 모이는 메인 프레스 센터가 자동차 경주 포뮬러 원 경기장 건물에 마련된다고 합니다. 예. 네, 3,000여 석의 기자석을 만드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 한 3,000명 정도가 모일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으니까 네. 싱가포르에 네. 자동차 경주장에 왜 들어설까요? 네, 아무래도 많은 기자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 이곳을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회담 브리핑이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선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북측 인사가 이곳을 찾아서 브리핑을 할지 여부도 알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또 백악관 측은 출입 기자들을 위한 별도의 기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김영기 특파원이 그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네. 예. 또한 이런 프레스 센터에서 나온 정보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취재 기자들은 주요 포인트에서 중요한 취재원들을 기다리는 이른바 뻗치기를 하면서 취재를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여기서도 거기서도 뻗치기군요. 예.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안전 진단을 자꾸 안 해주려고 해요. 안 해주고 지연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용산 상가 붕괴 사고가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팩트체크에선 김문수 후보의 이 발언이 사실인지 살펴보고 그동안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어떤 대책들이 있었던 건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네. 김 후보의 주장부터 좀 볼까요? 네, 앞서 들으신 그 발언이 무슨 뜻인지 김 후보 측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주장의 핵심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서 이런 노후 건물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개발 정책을 축소한 게 원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철거가 늦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지역의 철거는 재개발 정책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닙니다. 사업성 문제로 지연된 겁니다. 용산 5구역은 2006년에 정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져서 3차례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당사자인 조합 측 설명도 들어봤는데요. 사업성 문제로 매번 시공사가 정해지지 못했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붕괴 사고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3년 서울 상도동의 건물 붕괴 장면인데요. 네. 1966년에 지어져서 당시 5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붕괴 직전에 소방당국이 주민 45명을 대피시켜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금 다시 봐도 네. 굉장히 아찔한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2001년 서울 대조동 상가 붕괴 때 모습인데요. 지은 지 34년 됐는데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인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좀 컸던 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얼마나 더 있었습니까?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40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22건, 2016년에 19건, 그리고 2017년 9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지만 특히 노후화가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네, 노후화. 이것 때문에 사고가 반복이 됐다면 결국에는 안전 대책이 제대로 있었는지를 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 대책이 미흡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네. 특히 서울시 산하의 서울연구원이 낸 2017년 자료를 보면 재난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이 제때 정비되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2014년에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이라면서 개선을 촉구했고 예산 정책자 등도 꾸준하게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좀 재건축 대상을 모두 점검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태죠? 네, 하지만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건축물 2,000에서 3,000호를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간 10만 호는 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시의 전체 건물은 62만 호인데 이 가운데 30년 이상이 된 건물이 16%, 50년 이상이 15%가량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밀어주고 제치고로 잡았습니다. 선거 관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 명은 밀어주고 다른 한 명은 제치고의 의미인데요. 예. 오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측의 김근식 본부장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측 차명진 전 의원에게 오전에 문자를 보낸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10시 33분에 문자를 보냈는데요. 내용을 잠깐 보면 야권의 지방선거 이후 야권 재편을 언급하면서 찰스는 밀어주고 이후 한국당에서 홍 제끼고 찰스와 함께 야권 재편 주도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여기서 찰스는 안철수 후보, 홍은 홍준표 대표를 의미하는 그렇겠죠. 것으로 볼 수 예. 있습니다. 약 1시간 뒤에 차명진 전 의원이 답장을 보냈는데요. 안철수 후보 측의 단일화 논의가 틀린 점이라면서 1, 2로 설명을 했는데 예. 일단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보다 앞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경우 각 구청장 그리고 자치단체 의회에 의원들도 출마해 있는데 저런 식으로 단일화는 안 된다.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예. 두 사람은 문자로 내밀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같은 과 선후배 사이입니다. 예.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두 사람은 두 후보의 예. 각각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서로 의견을 나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선 문자를 먼저 보낸 김근식 본부장은 그냥 개인적인 바람을 답답해서 보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예. 일단 단일화 요구는 이번 문자도 김근식 본부장이 먼저 보낸 것처럼 안철수 후보 측에서 좀 더 강합니다. 현재 내일 안철수 후보 측과 김문수 후보 측이 단일화 관련돼서 토론을 하고 예.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라는 제안을 김문수 후보 측에 보냈는데 예. 김 후보 측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다고 제가 1시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안 후보 측에서는 홍 대표까지 제친 야권 단일화를 하자라고 김문수 후보 측에 제안을 하고도 있는데 바른미래당 당내에서도 좀 시큰둥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유승민 공동대표의 반응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 사람은 선거를 8일 앞두고 무슨 당대당 통합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이 무조건 양보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파란 공약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뭐 민주당과 관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에서 투표율 관련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본투표율 60%, 사전투표율 20%가 넘으면 10명의 의원이 머리를 파란 머리로 염색하겠다라고
투표율 관련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좀 의문인데요. 조건이 60%를 내걸었는데 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지난번 6회가 높았는데 56.8%였습니다. 예. 60%를 넘는 지방선거가 별로 없었고 실제 이번 선거에는 북미 정상회담에 월드컵까지 있어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예. 투표를 독려하자고 하는 공약이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보면 파란머리는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투표율을 조건으로 한 이런 공약들이 여태까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사실 꽤 있었는데 그건 그만큼 뭐 희망 사항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지난 19대 총선 때 투표율이 60%를 넘으면 노란머리로 염색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시 투표율은 54.2%였고요. 예. 당시 안철수 후보도 70%를 넘으면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춤을 추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미니스커트 입고 춤추는 모습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일부에서는 또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 망사 스타킹을 신겠다. 특정 정당이 어느 정도 의석수를 하면 스타킹을 신겠다. 뭐 이런 공약도 내걸기도 했습니다. 예. 조건이 안 돼도 지켰던 사례들도 있었던 것으로는 기억을 합니다. 예, 프리허그 공약이 있었고요. 조건이 돼서 예. 공약을 지킨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근데 어찌됐든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사회고 투표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예. 그건 좋은 것이긴 한데 예.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도록 해야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자라의 자격으로 뽑았습니다. 예. 왜 자라는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요. 예, 여러 동물들이 아니고. 나왔지만 예. 자라는 예. 여러 동물들이. 예, 알았습니다. 예. 하여간 비하인드 뉴스에는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예. 계속하시죠. 예. 예. 지금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전남 지방선거에서 자라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이 먼저 어제 전남 화순에서 자라탕 사건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지역 인사 수십 명이 자라탕 파티에 참석했고 뭐 이 비용만 수백만 원 상당이다 라면서 호합한 모임이었고 관건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자라탕이 그렇게 비싼가요? 가격은 제가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일단 저 논평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예. 도를 넘은 네거티브다고 하면서 당시 모임에 있던 집에서 집주인 가정집에서 했었는데요. 직접 키운 닭 서너 마리를 요리했고 비용을 지출한 건 번영회장에 사온 자라 2마리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날 모임에는 약 20명의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식당은 아니고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에서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 모임을 했는데 닭백숙하고 자라탕을 했는데 자라 2마리를 산 가격은 마리당 30만 원,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예, 제가 그래서 저도 먹어본 적은 없어서 각 예. 식당의 자라 용봉탕 가격을 확인했는데 예. 30만 원은 특대가 보통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큰 자라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요리는 저 참석한 사람의 부인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예. 20여 명이 자라 2마리를 선관위가 일단 조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먹었냐는데 죽으로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확인은 예. 안 됐다고 하는데 20여 명이 자라 2마리를 나눠 먹은 것이 호합판인지 여부는 예. 각기 의견이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취재력입니다. 예, 일단 이 호합판 모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너무 지났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습니다. 예. 소셜 라이브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지금 이른바 민심 버스를 타고 경남 창원에 내려가 있는데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